오늘 장애인 주치 제도 실현을 위한 기획원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1부 순서와 2부 순서로 좀 나눠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교육연구센터에 있는 박봉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장애인 건강권 오늘 이제 패널 이제 토론회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대한 법률 통과가 지난해 됐었죠. 그래서 그거를 좀 기념하고 우리 스스로가 조금 의미 있게 좀 자축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의 좀 함성으로 좀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장애인 주치 제도 실현을 위한 기획 토론회 장애인 건강권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분은 아시는군요. 저희가 실제로는 기획 토론회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집중해서 전문가, 그다음에 현장 활동가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실질적으로 좀 만드는데 초점을 좀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큰 장소를 원하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장소가 너무 넓게 잡혀서 이거 저기 외부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토론회 있으면 여기 장내를 꽉 채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의아함이 좀 있으시죠? 애초에 기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저희가 예기치 못하게 이런 공간을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일단 유념해 좀 두시되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주문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의 큰 함성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패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는 그 축하의 의미가 좀 담겨지지 않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치 제도 실현을 위한 기획 토론회 장애인 건강권 패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박수를 열심히 잘 쳐주시, 좀 기운이 좀 나시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소개를, 저희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주간 주체, 이렇게 단체들이 꽤 많습니다. 주간 주체 단체들 몇 포함해서 사실은 이제 제일 이 법안을 애쓰시고 통과하시는데 여러 가지 힘을 쓰신 김용익 선생님이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요. 지금 아쉽게도 국회에 계십니다. 테러 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 토론회 필러버스터 그 토론자로 지금 대기 중이라 이 자리에 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내빈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은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김동범 선생님, 그 순간에 또 전화가 오셨군요. 큰 박수를 좀 환영해 주시고요.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박경석 대표님 손 흔들어 주세요. 네. 그리고 1차 의료 연구회 전 회장님이신데 이재호 선생님 오셨어요? 예. 김용익 의원실에 안국현 보좌관님이 대신 오셨네요. 예.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지금 주관하는 저희 대표님과 상임이사님도 오셨네요. 예. 바로 이어서 김용익 의원님은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두 분 인사말을 좀 뜻깊은 날이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장애인 단체 총연맹의 김동범님 나오셔서 여기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오늘 저희 회장님이 좀 나오셔야 되는데 저희가 뭐 총회도 하고 아침에 바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흔히 이제 그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자리를 꽉 채우고 그러는데 여전히 그동안 이제 수십 년간 쌓아온 우리 의제는 장애인과 전문가의 문제입니다. 장애인 문제를 이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책을 해오고 이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의사분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하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장애 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의학적인 판정 기준에 의해서 이제 모든 복지 서비스가 결정되어지는 이런 걸 이제 문제 삼다 보니까 건강권이다 하는 것이 관심은 엄청 많은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정보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게 일단은 인식을 하고요.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연말에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 김영희 의원님이 주도를 하셔가지고 사실 이 부분의 그 법이 통과가 이번 올해 안에 지난해에 통과되지는 않고 아마 올해 정도 초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로 이제 열정을 가지시고 그 통과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좀 잔치를 했습니다. 이 법만이 아니라 또 보조기기 지원법도 함께 통과가 돼가지고 그 국회가 별로 일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서도 장애인 관련된 법은 2개나 입법이 새로 되는 이런 경사가 좀 저희 나름대로 있어가지고 잔치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자축도 하고 그랬는데 김영희 의원님은 뭐 그 전에 의정 활동 들어가시기 전부터 이제 저희 장애인 쪽하고는 인권 운동을 많이 하셨고 뭐 인권 뭐 여러분 알려주신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 1호 사건 제소했던 것도 이제 우리 김영희 교수님이 그때 하셨고 그것 때문에 저희도 이제 뭐 제천시라든가 충북 그 청주에 가서 데모도 엄청 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 시장을 낙선까지 시키고 그리고 이제 1호 사건이 의미 있게 이제 국가인권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이제 사회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건강권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저희는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했던 그 장애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접근이 어려웠던 문제들을 좀 더 이제 좀 법과 제도로서 좀 보편적인 서비스를 좀 받고자 하는 게 이제 저희들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도 이제 우리 복지부하고 이제 논의를 좀 했었는데 좀 정책의 중심이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의료 지원 센터라든가 내지는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는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너무 흐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장애인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은 과연 광범위하게 모든 국민 이 장애인에게 그 서비스가 전달되지려면은 또 얼마나 많은 그 하드웨어들이 깔려야 되고 시간이 얼마나 경과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장 빠르게 좀 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주치의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이제 의료 서비스에서 좀 그 받지 못했던 이런 장애인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우리 저 동네에서 그동안 좀 다른 제도를 좀 체험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시스템들을 좀 구축하고 좀 더 이제 그동안 없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되길 바라는데 중심이 이제 너무 그쪽으로 이제 전문가들 시설 깔고 이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게 논의가 물론 이제 시행은 2017년 12월이니까 뭐 한 2018년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보면은 저희들한테는 아직은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그동안 이렇게 협동조합이라든가 우리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셔서 장애인들의 바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런 제도가 좀 더 우선 빠르게 정착되고 또 이렇게 뭐 요즘에 뭐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 원격 진료 같은 것도 사실은 장애에게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촉구를 했습니다. 시행되지기를.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준다면은 좀 더 가깝게 의료 서비스를 갖다 체험하면서 지금과 다른 좀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지혜를 모아주시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또 함께 저희들하고 해주시는 오늘 이 주최해 주시는 우리 뭡니까 우리 아까 저도 좀 처음 봐가지고 한국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죄송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영어가 지금 너무 길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이 연합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게 됐으니까 함께 협력하고 함께 투쟁하고 또 일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단체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곤욕스럽습니다. 예전에 의료생활협동조합이라고 아마 의료생협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뀌어서 짧게는 의료사협이라고 생사를 지금 왔다 갔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그 장애인 단체에서 이분은 거의 대목격이 이분을 모르면 장애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박덕경 선생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세요. 인사말을.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사회적 협동 좀 이게 이름들 막 헷갈리는데 같이 헷갈려서 정말 고맙습니다. 같이 헷갈리는 속에 앞으로 좀 더 이제 가까운 이 미래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장애인의 실태 조사를 하면 건강권이라는 건강에 대한 이 욕구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물론 저도 중도장애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의료적인 측면이고 딱 6개월 그 당시에는 이제 의료보험 6개월 딱 왔는데 집으로 쫓아 보내버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의료보험이 더 길어서 1년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다쳐서 6개월 딱 병원에 있다가 쫓겨나서 집에 가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집구석에서 5년 동안 처박혀 있어서 그 의료적인 문제나 아니면 뭐 밖으로 나가는 문제나 중도의 이제 장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암흑의 시절 속에서 과연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이 중도에 다쳐서 가지는 이 고통에 대한 의료적인 문제나 어떤 사회적인 재활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가르쳐 줬다면 저는 5년의 세월을 좀 더 짧게 경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물론 뭐 5년 동안 집구석에서 처박혀 있었던 그 경험이, 그 절망이 또 다른 힘을 또 줬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이 법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과 그리고 또 우리 김용희 의원님실에서 정말 오래도록 고생하면서 함께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 제도적인 이 어려움들 속에서 뚫고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더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잘 모르겠고, 그런데 좀 읽어보긴 봤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를 이야기할까? 이게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어떤 이 효과들을 이 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의료사협이죠. 의료사협과 그리고 또 우리 또 노돌에서는 이제 장애인 독립진료소라고 청안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이제 장애인들의 의료적인 접근들을 하기 위해서 민간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 자발적인 의사님들이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립의료원이 있는데, 이런 역할들은 또 이 법안과 또 어떤 역할들이 연결될까, 그리고 또 장애인들한테 어떻게 연결될까, 그리고 의료적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 자발적인 이 협동조합이 또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개입될 수 있을까, 이 법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장애인들의 건강의 문제들을 정말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뭐 교회는 잘 안 나가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딱 태어났을 때 그 성경에 이러면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거라는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장차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한 사람으로서, 또 의료적인 이 필요가 있는 하나의 장애인 당사자로서 그냥 대상화되고 누군가가 전문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런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함께 참여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 법안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마음이고, 이 시작이 작지만 이게 모여서 하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좀 이 법안을 많이 알리고 같이 공부하면서 정말 시행령 시행규칙이 2년 후에 잘 만들어 시행될 때는
그나마 좀 많이 이것들을 이 법과 제도를 활용해서 장애인들의 건강이 좀 더 좋아지고 저처럼 이제 중도의 이 장애를 입는 사람들이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는 이런 이 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예,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장차 어떻게 될고, 예, 이 법안에 대한 관심은 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예, 다양하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바로 이어서 그 장애인 건강권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우리 보좌관님이 나와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법안이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도대체 이게 우리한테 어떤 혜택일까, 예,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예, 바로 나와서 법안에 대한 그 진행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 김용희 의원실의 한국형 보좌관입니다. 이 법안의 가장 핵심은 저희 뭐 여기 계신 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 의원님이 이제 국회 입성하시기 전에 장애인 건강권에 관련된 그 연구 영역도 진행하셨고 연구도 많이 하셔가지고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관련된 연구 자료도 만들어 놓으신 상황이었고요. 입성하신 후에 장애인들의 어떻게 하면 건강권을 일상적으로 건강권을 잘 좀 받을 수 있을까? 그다음에 어떻게 쉽게 병원을 이용하시고 이용을 접근하고 이용을 하면서 어떻게 편의를 적절하게 잘 제공받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출발점을 가지고 처음에 초안을 만들고 우리 여기 계시는 그 장애인단체 총연맹에 계신 분들하고 끊임없이 논의를 하고 그 논의하는 과정이 한 약 1년 넘게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가장 이 법의 핵심이라고 보신다면 가장 두 가지가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장애인이 인근에 있는 병원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용을 했을 경우에 어떤 편의를 어떻게 적절하게 받고 어떻게 그 장애인이 그 의료적 시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거기에는 이제 그 이용했을 때 그 장애인이 계시는 거주하는 곳에 위주로 가장 그 가까운 인근에 있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 1차적인 문제가 이제 장애인 주치제도를 뒀던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 장애인이 거주하는 곳에 그 좀 더 그 장애인의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 지역 보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지역 내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도록 큰 먼 거리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그다음에 의료진들이 어느 정도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들이 보유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쉽게 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저희가 좀 1차적으로 고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1차적으로 다 반영을 시켰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그 일상적인 건강관리, 그게 바로 이제 건강검진에 대한 문제입니다.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그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이제 그 수급률이 상당히 낮고요. 수급률이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1차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건 저희가 좀 통계상으로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줄 수 있냐는 걸 놓고 봤을 때 건강검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건강검진이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저희가 좀 다 뭐 복지부도 계시지만 건강검진에 관련된 문제점을 저희가 좀 다 좀 확인했더니 그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봤습니다. 그냥 장애인에 있어서의 장애는 그냥 장애일 뿐입니다. 그 장애인이 왜 어떤 문제고 어떤 형태로 나아가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검진표상에 다 반영을 시켜서 장애인에게 특화된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지금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지금 법상 다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특정하게 저희가 어떤 장애인은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상에 다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장애 유형별, 뭐 성별, 생애 주기별, 연령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좀 일단 구체화 시켰는데 그런 향후에 이제 좀 내용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면 어느 정도 다 일상적으로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상황이 핵심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핵심 상황이 잘 진행이 되면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주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건강주치제도를 통해서 1차 의료를 받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지역 장애인 센터, 보건센터를 이용하시고 거기서 더 필요한 그 질환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3차 의료기관을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어차피 지역 보건센터에서 모든 걸 다 안내하고 제공하고 해주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도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 제도를 줘가지고 이 장애인에게 그 생애주기별 어떤 특성, 연령별, 장애 유형별에 맞게끔 모든 사업이 진행되도록 저희가 지금 법상 담아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항들이 잘 반영이 돼서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나온다면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들이 잘 반영이 돼서 이 법이 상당히 효과가 나올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뭐 제가 나서서 책임지고 앞으로의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드는데 잘 되도록 제가 끝까지 감시하고 관리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저한테 뭐 하실 말씀이거나 앞으로 이런 방향을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한테도 해주신다면 제가 어차피 계속해서 국회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 법이 앞으로 잘 시행되도록 제가 끝까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우리 박경성 선생님이 내가 장애를 당하고 나서 집구석에 처박혀 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 번 반복해 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밖으로 자유롭게 나올 수 있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의 내용이네요. 저희 의료협동조합에서 그 안성의 의료협동조합의 1호인데요. 두 번째 이제 분점을 낼 때 사실은 2층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엘리베이터 하나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설치하는데 그 당시로 아마 한 8천만 원 더 추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영의 책임을 지는 운영진은 우리 이렇게 돈도 많이 못 버는데 그런 것까지 해야 돼? 그런데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이 실제로는 그 장애인들이 병원의 접근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현장에서 실천해낸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좀 녹록치 않은 건데 이것이 법으로 조금 더 강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 좀 잘 만들어 나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료 사협이죠. 사협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 주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현장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좀 진행하면서 굉장히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스스로도 장애 감수성을 높여가는 훈련의 기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사업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겁없이 덤벼들었다가 저희들도 좀 놀라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 임원, 조합원, 직원들이 변화해가는 그런 과정의 얘기를 우리 임종환 의료사협 회장님이시기도 하고 인하대 사회 및 예방의학과 교수님이 나와서 장애인 주치사업 현장에서 바라본 장애인의 건강권이라고 하는 걸로 발제 1을 기조 발제가 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세요. 장애인 주치 사업 현장에서 바라본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장애인들의 건강권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주치 제도에 대한 개념, 추진 현황, 세 번째로 장애인 주치 사업 현장에서 바라본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쪽에 장애인의 건강권 현실 부분은
뒤쪽에 발표하실 오영철 스님께서 또 발표해 줄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목되지 않도록 저는 짧게 넘어가고 뒤쪽에 우리 사회에 있어서 장애인 유치 제도가 어떻게 정착돼야 될지, 그리고 지금의 이제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안은 뭔지에 대해서 주로 2번, 3번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이 건강 격차,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 그 뉴욕에서 거대 금융 자본의 탐욕을 비판하는 시위가 형성되었었는데, 그런 시위 자체가 미국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회적 시위나 논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산되어 가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도 미국과 이 불평등이 닮은 꼴 부분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고요. 고령화가 급격히 추진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 견줄 정도로 그렇게 높은 65세 이상 노인 비율을 보이게 될 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또 상당 부분은 만성질을 갖고 있고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사회 변화 부분에 있어서 1인 1가구에 대한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양상에서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1가구의 비율 자체가 2035년 정도가 되면 전체 가구 중에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이릅니다. 이 장애인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있는 신문에서 보도된 사건을 보더라도 연예인 비극적 사건 부분인데, 이제 장애를 돌보는 20대 여성이 보면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경우인데요. 아주 꽃다운 나이에 어려운 생활고와 또 지적 장애인 언니의 부양까지를 맡은 무거운 책임을 진 분이었는데,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역사회에서 많이 경험을 저희가 하게 되는 부분인데, 저희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이 지역에서 1차 의료를 살리는 자발적인 시민과 함께하는 의료공동체 활동을 한 지가 20년 정도 되는데,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장애인을 둔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장애를 갖게 되면 이후 과정에서 이제 교육이나 또 이후 과정에서 보면은 직장을 갖거나 또 소득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보면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고, 그것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중요한 고리가 되고, 또 가정이 깨어지는 여러 가지 경험들도 많이 겪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세우는 것이 정말 지역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조금 절감한 상태였어서,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이 장애인 주치 사업을 시작하게 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지역 현실들 속에서 어떻게 말하면 운명적인 만남인 것 같다. 이거를 붙잡고 장애인의 건강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가 지역사회에서 일체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더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쪽에서 저희가 이 장애인 주치 사업을 하기 전에 장애인 건강권 증진에 관한 연구를 인권위로부터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걸 하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애인들의 가구 출연 자체가 늘고 있는 상태였어서 2014년 기준으로서는 전체 가구의 13.9%가 이제 장애인 가구니까 10명 중에 1명꼴 정도는 장애를 가진 가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체 장애인의 종류를 보면은 규모가 270만, 268만 정도 있는데, 지체장애나 뇌병변 장애, 시각, 청각 장애인 순으로 많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경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어서 31.4%가 1개월 평균 수입이 99만 원 이하다, 이렇게 되고요.
새로운 이제 복지 수요가 많이 이제 개발되어져서 장애인의 연금 쪽이라든가 장애인 활동 보도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새로운 어떤 복지 욕구를 뒷받침하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체에서 보면은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소득 보장, 의료 보장, 고용 보장, 주거 보장, 장애인의 인권 보장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춰봐서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소득 보장, 건강 보장, 고용 보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고용 부분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의 의무 고용 비율이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형태 부분이어서 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된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건의료 부분 같은 경우도 장애 외에 이제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 건강에 대한 요구가 어느 층보다도 높은 사업 부분인데,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건강관리 체계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이 너무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이제 보조기구 부분도 이제 필요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실제로 소지하는 비율 같은 경우는 낮은 상태다 하는 것들을 표를 통해서 역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 현황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 자체가 상당히 이제 낮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형태, 다양한 형태의 재활치료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응답해서 서비스를 받는 층 같은 경우는 제한적이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이제 쇼핑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장애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부분이어서 환자가 자가진단하고 비전문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는 의료 쇼핑 현상 부분 역시 장애인도 마찬가지 현상 부분이고요.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2, 3개월 간격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이 재활 유목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의 실상인 것 같습니다. 이 건강증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무엇보다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프로그램이나 가이드, 업무 지침 이런 것들이 없고, 보건소나 또 일반 의료기관이나 장애인을 배려하는 건강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주치의가 정말 절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장애인들을 자기 가족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장애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뛰어다닐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장애인 주치의가 있다고 한다면 장애인들의 건강 수준은 정말 달라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 부분에 있어서도 3차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편의시설 조사한 것도 한 66.1% 부분인데, 아까 1차 기간 현황들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3차를 기간조차도 편의시설을 잘 갖추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1차는 더 말할 것도 없는 부분이어서 이 의료기관을 접근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차 기관에 대한 조사 부분도 의료 접근성 부분이 떨어지게 적정 설치율이 낮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 부분이 지금은 이제 위기에 처했다 하는 것을 모든 학자들, 의료관리 전공인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OECD 국가 부분에 있어서 의료 시스템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도표 중인데,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왼쪽 부분에 보게 되면 의료비 상승에 대한 부분이 최근 10년간 의료비 상승을 보게 되면은 한국이 8.7% 제일 높습니다. OECD가 4.1%인 거니까 의료비 상승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2배 이르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애인들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접근성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상승은 평균의 2배 이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의 소득 성장이 높은 거니까 소득을 고려해서
이 의료비가 상승하는 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소득을 고려해서 보면은 이 의료비 상승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 다른 나라는 소득이 증가한 것만큼 그러니까 GDP 증가가 되는 것만큼 의료비 상승이 이루어져서 대개는 이 표 안에 보면은 여기 이제 실선이 있는데 이 안에 다 들어오는 거가 다른 나라의 실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보면은 이제 극단치를 보여서 보면은 소득 증가에 비해서도 의료비 상승이 제일 극단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도 떨어지고 의료 접근성도 저하되고 무엇보다도 의료비가 상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의료 체계에 있어서 불이 켜졌다,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보면은 장애인들의 의료 부분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일 골마 터진 부분이 바로 장애인의 건강관리 체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이제 법률이 참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WHO의 세계 장애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공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주류 정책 체계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 두 번째,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에 투자하라. 국가장애정책과 활동계획을 채택하라. 장애인을 참여시켜라. 인적 자원 역량을 향상시켜라. 적절한 재정 지원과 감당 가능한 적정 가격을 제공한다. 일곱 번째, 장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이해를 증가시킨다. 여덟 번째, 장애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향상시킨다. 아홉 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강화시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WHO의 권고 부분들을 담았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법적 근거 부분이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부분에 보면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 수 있고 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모법이 만들어진 그 형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이제 기반들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저희가 바라건대는 적절하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돼서 모법에서 권한 장애인 건강권들을 지킬 수 있는 또 의료 보장성을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더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극복을 위한 행동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공고를 행동을 바꾸는 부분이어서 정부나 또 기업이나 장애인 단체, 학술 단체나 지역사회 속의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꺼번에 전체 우리나라 시스템을 끌어올릴 수는 없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구조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선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이라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우리나라 의료체계 부분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의료 전달 체계 그리고 장애인 주치 제도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의료사회 혁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WHO의 권고뿐만이 아니고 OECD 경고도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1차 의료 강화를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의료 인력 강화와 정보화, 1차 의료 시설에서의 교육을 의무하고 1차 의료의 질 지표를 개선하고 기존 자료를 또 활용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디컬 케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러니까 1차 진료하고 1차 보건의료가 구분되어지는데 지금에 있는 이제 의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은 질병 치료에 국한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겪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장애도 있고 만성질환도 있지만 사실은 보면은 그런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더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질병 예방이나 치료라든가 완치라든가 재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여러 팀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치의도 필요하지만 다른 그룹 팀 활동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영역 간의 협력이 일어나야 되고 지역사회 책임과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돼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이 WHO에서 얘기하는 1차 보건의료가 제대로 잘 구현이 돼야지만 비로소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차 의료 부분에 있어서 개념을 보시게 되면 1차 의료는 건강을 위해서 가장 먼저 돼야 하는 보건의료를 얘기하고
환자의 가족과 지역사를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환자 의사 관계를 지속하면서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알맞게 조정하면서 주민에게 흥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1차 의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 보건의료인의 협력과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정의되었습니다. 1차 의료라고 하는 것이 조희숙 성인님의 의견에 의하면 1차 의료는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첫 번째 단계, 환자의 첫 접촉점으로서 세부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서 제공되는 보건의 외래 서비스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의학연구소 쪽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1차 의료란 가족 및 지역사회 맥락에서 환자와의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면서 개인적 보건의료 요구와 대부분의 책임을 맡는 임상가가 통합성과 접근성이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차 의료 연구의 중요한 세계적인 학자로서 이제 스타필드가 정의하는 1차 의료가 지니는 핵심적인 속성에 의하면 접근성, 포괄성, 지속성, 책임성, 조정 이런 부분들이 1차 의료 주치 사업에서 구현돼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차 의료 연구원 쪽에서는 4가지 핵심 요소를 최초 접촉, 포괄성, 관계 지속성, 조정 기능 그리고 보완 속성을 개인 서비스, 가족, 지역사 맥락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치 사업 1차 의료 부분 시도를 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잘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정책이 부재한 거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차 의료 개념에 대한 혼란, 또 가치에 대한 무지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됐고 또 공공, 민간 협력 체계가 결여하거나 공공성이 결여된 거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원인이고 의과대학 교육 부분에 있어서 1차 의료가 소외되는 부분들이 이러한 1차 의료가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어서 이것을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취약한 그룹이 그러니까 1차 의료 주치 사업이 제대로 잘 갖춰졌을 때 사회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주층이 장애인과 빈곤층 노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잘 정착되어지면 주치 사업을 통해서 사회 취약계층 부분, 장애인과 빈곤층 노인들로부터 주치 사업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 또 그것의 사업의 필요성 자체가 국민적으로 공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2006년도에 정부가 장애인 보건의료 보장체계 강화로서 주치 제도를 도입하려고 결정을 했고 2007년도에 세부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시도가 오면은 좌절됐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고 의료인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층이 없으면서 결국엔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 이 일체로 서비스, 일체로 강화하는 거가 우리 전체 의료체계에서 얼마큼 중요하다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확장되어 가서 오늘 일체연구회 분들 참여하고 계신데요. 이제는 의료계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이제 성장된 그런 형태의 부분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벌어졌던 똑같은 시행착오가 발생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하고 이번에는 기필코 장애인 주치 제도를 도입하고 그 기반을 만드는 작업을 의미 있게 수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이제 외국 사례 부분이 있는데 1차 의료 영역에서 건강 문제 80~90%를 이제 해결하고 보면 취약계층의 건강 돌봄 합리적이고 형평성 건강이 가능한 좋은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인데 그냥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덴마크가 보면은 주치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면은 여기 주민등록증에 보면 주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 그런 양상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주치가 있는 그런 형편 부분이어서 어떻게 말하면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료 또 복지에 대한 요구가 충족하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지수 1위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에서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일처리가 취약한 부분인데, 우리가 비슷한 나라인 부분인데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일자리를 강화하는 뒷받침하는 작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일체류에 대한 개혁을 뒷받침했고, 그것을 하는 이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도 2001년부터 조성된 일체류 개혁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부분을 혁신할 수 있는 140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이렇게 부분인데, 장애인들을 위한 주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의료인들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 부분인데, 이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이것에 재정적인 지원을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형태의 일체류에 있는 의료 시설이나 또 의료인의 수준과 갖고서는 장애인들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일처리 부분에 영향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투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사회 같은 경우도 어포더블 케어 액트 기금을 통해서 1차 의료 인력 수련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비춰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주치제도의 성과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에서는 1차 의료 주치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인력을 우리가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의료계와 정부가 관심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 사례에 대한 쪽 부분인데, PCMD라고 해서 환자 중심 의료 부분인데, 미국 우리와 비슷한 구조 부분인데 성공적인 의료 개혁을 해서 일체료에 대한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주치 제도를 이제 정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의사가 이끄는 일차료 팀으로 환자를 의료 전달 체계의 중심에 놓이겠다고 하는 거고, 통합적이고 조정이 된 일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에게 더 나은 지불 체계를 지닌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 새로 개혁된 의료 체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제 정치적인 기반을 구축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장애인들을 위한 통합적이고 조정이 된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에게 더 나은 지불 체계를 만드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불 체계를 바꿔서 장애인 주치 사업을 하는 의사들한테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 재정 기반을 만드는 것, 이런 부분이 후속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장애인 주치 사업을 통해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잠깐 살펴보고,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언급을 드리고 발제를 정리하겠습니다. 2년 동안의 장애인 주치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00년도 사업 기간이 작년도 6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억 정도 규모에서 6개 권역에서 14개 단위에서 참여 중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주치 사업과 연관해서 안산과 대전 쪽에서 노인 주치 사업에 대한 것들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데, 노인들 중에 또 상당 부분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장애인 주치 사업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역사회에서 주치 모델을 이제 정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 20군데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 부분인데,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결국 공동체 기반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역에서 지역 공동체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규모 같은 경우는 20개, 그리고 저희가 세대별로 관리를 하는데 한 3만 한 5천 세대가 있고요. 조합원 수로 하면 한 8만 정도의 조합원으로 성장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의료 협동조합 의료기관 쪽에서 일체료 기능이 이제 뛰어나다, 그래서 일체료 평가한 부분에 좋은 평가를 역시 이렇게 받고 있고요. 이 1차 의료
표준 모형과 질평가 체계 이렇게 구체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적극적 관심 갖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주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1차로 전문의 주치의가 자신을 선택한 장애인의 명부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의사와 환자 관계를 통해서 1차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을 가진 개인이 동네의원의 단골 의사를 주치의로 정하고 등록한 후에 평생 동안의 진료 건강관리를 받도록 하는 그런 체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평생 병역관리나 일처료, 또 전화나 컴퓨터를 통한 건강 상담, 또 처방이 이루어지고요. 2차, 3차 서비스에 대한 연계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안고 지속적인 건강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고, 또 여러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주치 사업을 통해서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의료복지 사회협동조합은 이런 부분에 지역 사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또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전문가가 주치의가 어떻게 이것을 뒷받침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늘 갖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장애인 주치의 사업을 하기에는 제일 적합한 지역사회 기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건강 모델을 만드는 꿈을 갖고 있어서 건강보장뿐만 아니고 소득보장이라든가 고용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같이 갖고 장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것, 이런 부분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 주치의하고 건강 코디네이터를 육성하는 것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치의가 등록을 받으면 이제 주로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갖고 우선순위나 계획을 수립하고 방문 진료나 방문 상담, 그리고 또 이제 코디네이터나 또는 이제 팀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하고 사례 관리를 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의료기관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주치 등록을 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장애 유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약 복용이나 또 어떤 서비스가 좀 필요한지, 생활은 어떤지, 또 건강 관리에 있어서 이제 가족이라든가 건강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건들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방문 진료했을 때 사진 쪽 부분이고요. 네. 장애인 주치 사업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는 그런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함께 이제 지역사회에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지역 활동을 같이 하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 건강을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공유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사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떨까 하는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구체적인 술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했고요. 1차 성과의 내용 부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지역사회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 부분이 저희 1차 사업의 중요한 성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지금 장애인 건강복 보장하는 법률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2년 동안의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져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실천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될 그런 과정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 부분인데 안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대한 활용이나 또 복지관에 대한 활용이나 다른 이제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치기관으로서 저희는 이제 조합으로 같이 결합을 하고 평생 스스로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발적인 활동을 북돋우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을 연계한 이제 구체적인 그런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이 마을건강센터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나 또 민간의원 형태, 그 중에서 이 의료협동조합이 기반이 된 마을건강센터를 일체류 연구에 일체류 무용과 기관의 체계 부분에서 제안한 적이 있고요. 요게 이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구체적인 형태 부분인데, 의료 서비스 부분과 또 지역에서의 보건 예방 활동, 그리고 조합원 활동, 모임 활동, 지역사회 사업 연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치의가 보면은 파악을 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사회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전문가의 뒷받침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또 평가되어지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찾아가는 의료 상담 서비스, 그 다음에 소모임 자주모임에 대한 구성 부분이고, 돌봄 네트워크에 대한 구체적인 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쪽 부분인데, 이게 1차 의료 기관, 2차, 3차 있는 부분인데, 1차 의료 기관에 있어서 구체적인 이제 주치 서비스가 마련되고, 복지관과의 컨소시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2차 지역보건의료센터 부분이 장애인들의 건강지원센터와 결합, 유의적으로 연계를 가지면서 2차 지역보건의료센터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3차가 국립재활원이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건강증진에 있어서 입양기관별 역할에 대한 쪽 부분이어서, 특히 1차 의료기관이 여기 이제 건강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2차, 3차와 연계된 모형들을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이제 서비스 흐름들을 보는 부분이어서 초기 접촉을 하면서 주요한 요구를 평가하고 장애 진단, 사례 관리 이런 부분들이 유기정관되어서 지역사회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료복지가 통합된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 네트워크 부분인데, 보건, 복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장애 건강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DB를 구축하고, 이런 부분이 지역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고, 장애인의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또는 요양 서비스와 연관되거나 지역사회에 다른 복지 서비스 연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차로 기관의 역할 부분이어서 전선화된 기반도 있고, 교육훈련에 대한 내용이나 1차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 체계나 또 구체적인 이제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이 연계되어 있어서 1차 의료 기관이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그 내용 부분인데, 중증 장애인이 한 60만 정도가 되는 부분인데요. 핵심적인 내용이 법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라면, 지금 장애인 주치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핵심적인 내용 부분이라면 진료비 지불 체계를 변경시켜서 통합적이고 좀 조화적인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주치의나 코디네이터를 육성하는 것, 이런 인력에 대한 지원하는 것,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것, 이런 부분이 장애인 주치에 대한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이 장애인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고, 의료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의 의료 전달 체계 내에서, 의료 체계 내에서 정말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지금의 체계 부분인데, 이런 체계를 벗어나서 제대로 된 주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기반이 만들어지고, 국가적으로는 효율적으로 형평성이 크게 개선된 의료 체계에 대한 개선 작업이 장애인 주치 사업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기대 효과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렇게 실현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따로 정리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인데요. 저는 이거 오영철 소장님 준비해서 장애인 감수성을 높여가는데 오영철 소장님의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도 이제 의료협동조합에서도 이분을 모셔서 임원들 교육을 좀 시키려고 보니까 일단 접근이 안 돼요. 예, 뭐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서부터 걸리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저희들이 좀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영철 수사님 큰 박수를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시나요? 네, 저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라는 내용으로 15분인데요. 이 발제 내용이 일단 많아서 근데 좀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에도 한 10여 년 전에 활동하면서 의료센터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역시 CBI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사회 중심제화를 통해서 가정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저도 집에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적이 한 5년 정도 저도 있었습니다. 시설 생활 하다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1977년부터 사회보험 방식에 의해서 의료보험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건강권의 문제는 그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왔 같습니다. 아까 임종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세계적으로 뭐 WHO나 그다음에 장애인 권리 협약이나 이런 데서 끊임없이 장애인의 건강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장애를 이유로 해서 장애 이유로 차별 없이 최고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가 지금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임종환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건강권의 그 의료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조금만 높여주죠.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의료보장, 소득보장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욕구가 많은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면 사실 건강권의 문제는 소득 보장하고도 분명히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장애인 건강 실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서울연구소하고 인권위의 용역 사업을 받아서 2014년도에 장애인 건강권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사업을 좀 실시했고요. 53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부분하고 저희가 조사한 중증장애인 300명의 내용하고 좀 차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 보시면 가까운 병원이나 편의시설이 갖춰진 병원이 없기 때문에 14.9%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역시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1차 의료기관은 이용하기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을 좀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병의원을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이 뭐냐 했을 때 장애 특성 및 특성의 이해 및 배려의 부족이라는 부분들이 좀 퍼센트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장애인 분들은 건강권에 굉장히 낙후된 부분들로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넘기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내용들이 좀 더 추가돼서 강화돼야 할 의료 서비스를 보시면 재활치료 지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30%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장애인의 건강권의 현실은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낙후되어 있고 보장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로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 그렇게 좀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령장애인이나 여성장애 의료복지 상황도 좀 보시면요. 페이지 55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고령장애인일 때 굉장히 여기 좀 특이한 게 자살률이 높아요. 우울증이나 자살률이 굉장히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건강하지 않다는 부분이 82.4%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적절한 서비스와 주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보장구 부분에서도 여전히 그 많은 부분들 지금 현재 81개 품목 정도가 보장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개인 부담금이나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갈 때 개인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 수가가 좀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59쪽에 장애로 인한 추가 진료 감옥의 의료보험 적용 실태를 좀 적어놨는데요. 특히 신장장애하고 화상장애 부분은 굉장히 의료비가 장난 아니게 많이 부과됨을 알고 보험이 적용이 안 될 시에는 화상장애 같은 경우는 거의 억대 비용이 들어가는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지원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험에서는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여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권 현실적 인권 침해 사례는 일단 표로 대신할 테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몇 가지 청각, 신장, 발달장애, 시각장애 이쪽 관련해서 인권 침해 사례를 좀 적어놨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62페이지서부터가 좀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아까도 보좌관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도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서울연구소가 좀 제안드렸던 부분들은 이 법률에 좀 적용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법률 구성을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목적과 인용을 보시면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의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념이 3가지로 나와 있고요.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 권리 및 보건을 위해 있어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장애인은 건강 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이게 다 권리 협약이나 WHO에서 권고한 내용을 국제적인 시각과 글로벌적인 생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 몇 가지 조항과 좀 이렇게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내용을 좀 적었습니다. 먼저 16조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완한 점은 3조에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라는 뜻의 용어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개념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좀 보완이 되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19조 중앙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관련해서는 일단은 좀 이 부분이 약간 전문가적 구성으로서 이루어지는 내용인 것 같아서 좀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전문 인력 및 확충도 중요하지만 병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서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들고요. 그다음에 6조에서 보시면 장애인 건강 보건 관리 종합 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그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2014년 그 인권위하고 용역 사업을 하면서도 법 정책 내용들 중에 의료를 건강권의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장애인 쪽의 부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건강 정책위원회 조정위원회라기보다는 그거 가칭으로 그러니까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가 아니라 가칭 장애인 건강 정책 조정위원회를 두고 종합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전체적인 조사나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여기는 5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변화들이 모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조의 내용을 보시면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의료기관 전문가 중심의 운영과 운영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런 이거를 장애인 건강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좀 바꾸고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위에 명시한 동료 상담이라든가 가족 감정인 지원이라든가 인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되고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6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요번에 사실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이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할 때 65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건강 지원센터 운영 사업이라는 내용을 좀 사업 계획서에 원래 넣었었습니다. 이거는 그 법률이 만들기 전에 저희가 좀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장애인 건강지원센터 운영 부분들을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는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장애인과 여성장애인 의료복지 서비스에서는 일단은 장애 유형, 연령에 맞는
건강검진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아까 임종환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좀 정착화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3번은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에서는 특히 한 4가지, 네 가지 정도인데요. 재활치료 서비스 급여화가 우선돼야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 가구인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 유형별로 필요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또는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3대 비급여인데 간병비 선택 병실료, 상급 병실료 이런 부담을 현실적으로 경감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장구 건강급여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급여 수준이 적정화되어야 된다. 장애인 보장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소득 수준에 좀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보장구 구입 시 본인 부담 상환제를 좀 도입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체계적으로 신뢰할 만한 보조기구에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보조기구 품질 인증 제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요구되어지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보조기구 수리 및 소모품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이 장애인의 소득 보장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떤 지원책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장애인의 건강권은 자꾸 곤두박질 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의료현실의 실질적인 요구에서 저의 1순위로 좀 마련돼야 할 보건의료 정책에선 크게 이렇게 6가지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건강권은 단순히 의료만 이제는 보여야 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까지도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게 건강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주치의 제도는 꼭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그 앞에 자료집에 보시면 휴식 시간이 없이 이 토론회가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부 순서로 바로 저희가 좀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토론회 준비하시는 분들 자리하고 토론자분들은 여기에 올라오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는데 저의 광고를 듣고 화장실을 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주차권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데스크에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게 끝나고 나면 아마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 한 12시 반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 끝나고 식사를 혹시 하고 가실 분들은 저 데스크에 얘기하셔서 식권을 받으셔서 바로 옆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체로 모여서 식사는 하지 않을 거고요. 식권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식사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장애인 주치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주치에 대한 개념, 아까 임종환 회장님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또 현장에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 코디네이터, 그 다음에 주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용어상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진료실에서 여기 준비 올라오시죠? 예. 올라오시고요. 준비하는 과정에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들도 장애 등급이 굉장히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련 정보들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현장의 목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관 장애인 티켓이라고 하는 매뉴얼을 만들었으니까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꼭 요청을 해서 받아가시고 지역에 뭐 기관이나 이런 곳들에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나눠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순서는 바로 이어서 화장실 좀 다녀오실 분들은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다녀오시고요. 예, 한 2, 3분 뒤에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우리 임조한 회장님이 진행으로 시작하겠습니다.